위조된 재가평가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의 문자에는 급한 치료비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주신 인감증명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치의 변경 신청서부터 요양원 계약서까지 모두 가짜였습니다. 평생의 집이 1억 5천만 원의 담보에 이미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속인 아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병실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건 거짓이야. 그렇게 믿었던 내 아들이 내가 평생 모은 그 집을 담보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남편이 쓰러진 바로 그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부터였죠. 남편이 쓰러진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병원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의 간병도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힘들었고 재활 치료비는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봐주는 것은 장남인 준호뿐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데도 꼭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찾아와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제게는 엄마,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든든한 말을 건넸죠.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딸인 미나는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다 보니 자주 연락은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준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치료를 위해 더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 보여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준호야.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일단 정보를 모아야 해서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이랑 인감증명서 좀 필요해요. 병원에서 제출 서류로 쓴대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라니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하고 걱정 가득했죠. 게다가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집 재산세 관련 서류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 재가평가서 원본도 같이 가져가야겠어요. 제가 세무서 일도 좀 알아봐 드릴게요. 남편이 아프기 전에 은행에서 받아둔 재가평가서 말이었습니다. 그저 집값만 적혀있는 서류일 뿐인데 왜 그게 필요할까 싶었지만 아들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모두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철에서 통장 사본을 뽑아 주거인감도 찍어주었으며 재가평가서 원본도 내주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엄마가 무슨 소리를. 당연한 일이에요. 준호는 서류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그렇게 안도감을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호는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빈원, 요양병원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서류의 첫 페이지 사진이었습니다. 계약금이 3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 고준호의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아빠 들어갈 곳 거의 확정됐어요. 여기 시설 진짜 좋아요. 계약금은 제가 먼저 납부했으니까 엄마 걱정 마세요. 나머지 서류 준비하면 연락드릴게요. 단톡방에선 미나가 오빠 고생 많아라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죠.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니 제가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계약서 사진은 너무 작게 찍혀서 세부 티어 간조항은 전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저 아들의 정성으로만 여겼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방문할 때마다 남편은 고통스러운 듯 단어를 끄집어내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치료사가 돌아가고 저 혼자 남편의 손을
닦아주며 이야기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좋은 요양병원 알아봤대. 이제 좀 나아지겠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동공이 커지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떨리더니 목소리는 굵고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두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대출거짓.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대출? 거짓? 남편은 계속 고개를 흔들며 아니 라는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제 마음은 갑자기 싸늘해졌지만 곧바로 합리화했습니다. 아마도 병원 비용 때문에 대출을 생각하시는 거겠지. 아니면 제가 들은 게 잘못된 거겠지.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걱정 마세요. 준호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절망처럼 보여갔음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준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버지 주치의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원래 선생님께서 다른 병원으로 가셨대요. 네? 갑자기 왜? 새로 오신 분이 진찰을 해보시더니 아버지께 특수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치료가 보험이 안 돼서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주치의 명암과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였습니다. 특수 재활치료 필요라는 문구와 함께 예상 비용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아직 정확한 견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선입금으로 5천만 원은 필요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장 그런 현금이 없어서 엄마 혹시 아버지 통장에 여유돈 있으면 좀 5천만 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우리 예금 통장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쓰러진 후 남은 건 고작 몇백만 원 뿐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지은 이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조금만 대출을 받는 거예요. 치료비 명목이면 금리도 낮고 상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아버지가 나으시면 다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 그 단어가 남편이 중얼거리던 단어와 맞아떨어지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대출. 그건 좀. 엄마. 지금 아버지 치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아버지 치료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제가 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아버지 도장은 제가 병원에 가서 직접 받아 올게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아이가 남을 속일 리가 없지. 모두 아버지를 위한 일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준호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주면 고맙겠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로 다 제가 할게요. 엄마는 아버지 돌보는 데만 집중하세요. 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아들의 태도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그렇게 거짓이라고 중얼거렸을까? 그저 병든 사람의 헛소리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동의한 그 대출이 우리 집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만이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서류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대출 신청서였. 고중요한 곳에는 이미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질병 치료비 명목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지정된 곳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대출 실행되면 제가 바로 병원에 입금할게요. 아, 그리고 요양병원 계약도 최종 서명이 남아서
그 서류도 제가 가져가야 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올게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챙겨나간 후 저는 남편이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깨어 계셨고 제가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입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다 해결해 준대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절규하는 것 같은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잠든 의심을 완전히 깨워버릴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금요일 오후 저는 남편의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번호가 우리 동네였죠. 무심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빈원은행 빈원 지점 대출관리팀입니다. 김준호 씨의 어머님이시죠? 은행에서 온 전화란 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대출 신청한 은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서류 처리 중 무언가 확인이 필요한 모양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지. 죄송합니다. 확인차 한 통 드린 건데요. 김준호 씨가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건담보물인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으로 서명하셔야 하는데 아버님 서명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들어와서요. 인감증명서 상해도장과 실제 서류에 날인된 도장의 인형이 미세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확인을 위해 아버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병원이라고 하셔서 은행 직원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다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준호가 가져온 서류에는 분명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남편이 평소에 쓰시던 것 맞았죠. 제가 직접 보관하고 있던 것을 준호가 병원 서류에 필요하다며 가져간 그 도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장은 제가 아들에게 건네준 제 남편 평소 쓰시던 도장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버님께서 직접 날인하신 게 맞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스템상 인용 대조가 안 되어서요. 아버님께서 직접 오실 수는 없으신지 아니면 공증을 받으신 위임장이 있으시면 위임장? 준호는 위임장 같은 것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직접 서류에 도장 찍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병실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한 오류일까요? 하지만 인형이 다르다는 표현이 자꾸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중얼거리던 거짓이라는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었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도장 문제라고 하더라. 무슨 일이니? 답이 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준호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은행에서 시스템 오류래요.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전화 다시 받지 마시고 제가 다 설명할게요. 시스템 오류.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죠.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이 좀처럼 저와 마주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확인을 잘못했나 봐요. 아버지 도장 새로 만드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옛날 도장이랑 살짝 다른 걸로 바꾸셨다고 아버지 병문안 갔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옛날 도장이랑 지금 쓰시는 새 도장이랑 인형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 도장?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바꾼 적이 있다고요. 병들기 전에 도병든 후에도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제 의아한 표정을 보더니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잘 못하셔서 엄마께 말씀을 못 전하신 거겠죠. 어쨌든 이제 제가 해결했어요. 은행에 새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서 다시 제출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 대출 얼마나 하는 거니? 엄마가 서명은 했지만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조건도 모르겠구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아치료비랑 요양원 선입금 합쳐서 2억 원 정도예요. 금리는 괜찮고 상환도 제가 남편 병원비 명목으로 월납 부담 안 가게 꾸려놨어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2억 원! 그 금액에 저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가 월납 부담 안 가게 꾸려놨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출 주체는 저와 남편인데 상환을 아들이 대신 해준다는 건 결국 그 돈의 흐름을 아들이 쥐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남편 안부를 묻더니 갑자기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엄마 형이 요양원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 받아간 거진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저 어제 그 요양원에 전화해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 아내가 무슨 엄마저 걱정돼서요. 형이 단톡방에 올린 계약서 사진회사 후배가 그 요양원 다니는데 한번 봐달래서 보냈더니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약서 서식은 맞는데 계약 금액란이랑 세부 조항 부분이 사진에서 일부러 가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후배가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봤는데 선입금 3천만 원짜리 플랜은 없다고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뒤숭숭해졌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딸까지 의심하고 있다니. 지연아, 그건 준호가 다 처리한 일인데 엄마 제발 현실을 봐요. 아버지가 대출 거짓이라고 하셨다며요. 그 말씀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하신 걸까요? 저 내일 휴가 내고 내려갈게요. 직접 은행도 보고병원에도 가봐야겠어요. 지연이 내려온다는 말에 저는 왠지 모를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아니 드러나지 않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지연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볼게. 네가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엄마가 준호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물어볼게. 엄마, 왜 그렇게 형만 믿는 건데요? 엄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못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남편이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와 지연은 동시에 말을 멈추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오와 남편이 지연의 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 지연의 의심준호의 설명은행, 저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다녔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이거나 오해의 연속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준호가 말한 새 도장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남편의 서류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준호가 가져갔지만 옛날 도장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 하나 더 있을 리는 없었죠. 새 도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출 담당자가 아닌 일반 상담원이 바닥고개인 정보보호상 고객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준호가 이미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뜻일까요? 그 위임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한 새 주치의와 특수 재활치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정말 5천만 원이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 남편을 진료 보러 다니던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어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전화를 기다리는 그 몇 분 동안 저는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아마도 간호사가 주치의 선생님은 휴가 중이세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특수재활 치료 같은 건 들어본 적 없어요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려온 말은 그 어떤 상상보다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김철수 환자분 주치의 맞으십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주치의는 저희 병원에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 뇌졸중 발병 이후로 계속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특수재활치료? 그런 건 처방한 적도 권유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재가평가서를 요청하셔서 작성해드린 전부예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가빠왔죠. 제 재가평가서요? 그게 언제쯤이었을까요? 한 3주 전쯤 되겠네요. 아드님이 오셔서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해드리고 집에서의 간병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서류라고 하셔서 작성해드렸습니다. 그 서류 혹시 요양병원 입원인하고에게 치료비와 관련이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혀요. 그냥 환자분의 현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서류일 뿐입니다. 요양병원 계약이나 치료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치료보다는 꾸준한 가정 재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주치의 변경도 특수 재활 치료도 5천만 원의 선입금도 그렇다면 준호가 단톡방에 올린 그 요양병원 계약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져간 재가평가서 원본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순간 거실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로 달려갔죠. 남편은 침대에 누워 고개를 힘겹게 돌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을 벌리려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예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주어 저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미나 빨리 오. 알아. 미나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애를 썼습니다. 건강한 왼손으로 제 손목을 붙잡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더니 다시 방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두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서류 및. 서류? 및? 뭐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방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았습니다. 그의 침대 옆 탁자, 아래 서류 더미가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병원 내역이나 영수증을 임시로 넣어두는 곳이었죠. 저는 그 더미를 꺼내어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약 봉투나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러다 가장 아래에서 접혀진 A4 용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익숙한 병원 로고가 찍힌 제가 평가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원본과는 달랐습니다. 용지 아래쪽 비고란에 손글씨로 뭔가가 추가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전문 의료 감독 하에 있는 중으로 향후 요양병원 전원이 필수적임. 빈원 요양병원과의 우선 계약을 권장하며 관련 선입금은 별도 협의 바람. 주치의 인.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 공식 도장도 주치의 선생님의 개인 도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료법인 빈원이라고 새겨진 낯선 인형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붙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조된 문건이었습니다. 제가 평가서 원본을 베껴 쓰거나 복사한 후 그 아래에 거짓 내용을 추가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이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여 값비싼 요양병원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이미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제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미나라고 떴습니다. 딸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그 위조된 제가 평가서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딸 미나는 짐을 든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연락도 안 받고. 들어와 미나야. 저는 미나를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미나는 아버지 침대 앞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진짜 많이 힘드셨죠? 남편은 미나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고개를 돌려 주머니를 가리키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그 위조 서류를 꺼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밤이나야. 아빠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전화했는데 주치의는 바뀐 적도 없고 특수 재활치료 같은 건 없다고 하셔. 그런데 이 재가평가서는 미나가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비고라는 그리고 이 도장은 엄마 이거. 완전히 위조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내기명희 씨 맞으신가요? 저는 빈원은행 여의도 지점 대출관리팀 김미정 차장입니다. 지난번 대출 신청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청서상 대출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최근 다른 금융기관에서 설정된 근저당권 사항이 확인되어서요. 본행에서의 대출 실행 전에 기준 채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다른 근저당권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은 제가 알기로는 담보로 잡힌 적이 없는데요. 은행원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고객님께서 모르고 계셨나요? 해당 부동산에는 약 2달 전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본행에서 신청하신 2억 원 대출은 2순위 근저당이 될 수밖에 없어 승인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김준호 씨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김준호 씨와 다시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끄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2달 전? 그때쯤 준호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던 때였습니다.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미나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 미나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우리 집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억 5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미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형이 한 거겠죠? 아빠 도장으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회사 일 일찍 끝나서 어미나 너 왜 왔어? 준호는 양손에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 정장과 명품 시계를 산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다가 저와 미나 그리고 우리 손에 쥐인 서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건 뭐야? 저는 일어서서 그 위조된 재가평가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고준호야. 이게 대체 뭐니? 준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건 제가 아버지 상태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병원에 부탁해서 추가로 적어달란 말이에요. 원본에다가 거짓말하지 마 오빠.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방금 주치의 선생님께 전화했어. 주치의는 바뀐 적도 없고 특수치료도 필요 없다고 했대. 이건 완전히 위조된 거야. 그리고 은행에서는 우리 집에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전화 왔어. 그게 뭐야? 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나, 너는 왜 끼어들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더 좋은 곳에 모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한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거니? 그 1억 5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준호야? 준호는 입을 꼭 다문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조함과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엄마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제 말 믿고 조용히 계세요. 모든 건 제가 처리할 테니까. 아버지도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엄마도 편히 쉬실 수 있게 할 거예요. 편히 쉬게 한다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 치료비 명목으로 2억 원? 그런데 이미 1억 5천만 원의 빚이 더 있어? 그 돈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정말로 아버지 치료비와 요양원 예약금으로 쓴 거야?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엄마. 믿어달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미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위조된 서류까지 만들어가면서 오빠 너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투자한다고 했던 그 돈 손실 난 거야? 시끄러워. 너는 상관하지 마.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미나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미나는 모두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준호 안 돼. 아버지의 힘겹게 뱉어낸 목소리의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명도 더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고 저와 미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나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빈 원 은행 여의도 지점. 김미정 차장은 저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내밀자 그녀는 컴퓨터를 열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부부 명의의 주택에는 현재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달 전 저축은행에 설정된 1억 5천만 원, 두 번째는 아본행에 신청된 2억. 원대출은 아직 실행되지 않아 근저당 설정 전 상태입니다. 그 1억 5천만 원 설정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김 차장은 몇 장의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제 남편 이름이었고 채권자는 저축은행. 서명란에는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대리인란에는 준호의 서명과 도장이 있었고 위임장 보유라고 적힌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위임장은 어디 있나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저희 행에는 제출본이 없습니다.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원본이 있을 거예요. 다만 시스템에는 위임장 접수번호가 기록되어 있어 무단 설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위임장 서명이 진짜일 리가 없고요. 미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차장은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 분쟁 사항이 될 수 있어요. 당장은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그리고 고객님.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신청하신 이 억 원 대출 건은 기존 1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서류상 위조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어요. 저희 행에서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신청 취소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 채무를 변제하시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설정 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셔야죠. 1억 5천만 원. 저는 그 금액이 우리 집을 향해 씌워진 족쇄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미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변호사 선생님부터 만나봅시다. 제가 알아봤어요. 가까운데 괜찮은 분이 계시대요. 변호사 사무실은 밝고 현대적이었지만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간 모든 서류, 위조된 재가평가서 은행 출력물 가족 단톡방 캡처 화면, 준호가 요구했던 통장 사본 발급 내역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죄의 조재배 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이용해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그리고 진단서를 위조해 추가 대출을 기도한 행위는 중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시겠다는 것은 아드님을 형사 처벌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심이 서셨나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미나가 제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 남편이 고통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거짓말 때문에. 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축은행에 위임장 위조 사실을 통보하고 근저당권 설정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아드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와 녹음 파일, 오늘 대화도 괜찮으시다면을 증거로 첨부하도록 하죠. 녹음해도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아드님이시라면 당사자 한 명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를 위의 직접적인 대화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하세요? 저 바빠요. 준호야, 오늘 집에 좀 와라. 꼭. 저 지금 반드시 와야 한다.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마지막으로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깔려 있었는 지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왔습니다. 표정은 피로해 보였지만 여전히 방어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글을 마작 고민하는 옆방에 쓰면서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준호야. 준호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행과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다. 집에 걸린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 그리고 네가 준비한 이 억 원 대출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는 눈을 치켜떴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묻는다. 그 1억 5천만 원은 정말로 아버지 치료비나 요양원, 예약금으로 쓴 거냐?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라. 제가 말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 마.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특수치료 같은 건 없다고 했다. 요양원은 선입금 3천만 원 플랜이 없다고 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당장 말해. 준호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듯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랑 한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습니다. 빚이 생겼어요. 급하게 변제해야 했고 집담보가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아버지 도장은 병원 서류에 필요하다고 할 때 미리 인형을 떠뒀어요. 그래서 위임장도 위조한 거구나. 제가 평가서도 그 1억 5천만 원은 빚 갚는데 다 쓴 거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눈치 안 보이게 하려고 좀 썼다? 미나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좀이 명품 시계랑 새 정장이야, 오빠? 아빠가 죽도록 고생하시는데 너는 그런 걸 사? 준호는 미나를 노려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는 모르니까 입 다물어. 네가 뭔데 나를 나무라.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분노가 한데 뭉쳐 목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내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내 아버지의 목숨 걸린 서류를 위조하고 내 부모가 평생 모은 집을 속여서 담보로 잡히게 했어? 그게 스트레스 해소냐? 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아서 키웠다. 그런데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 집을 훔쳐가려는 도둑이야. 그 말에 준호의 얼굴에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힘이 다 빠진 듯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고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눈물이 더 이상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이 모든 수속을 시작하신다. 너를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 무효소송도.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변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넌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에서 흘러내리는 절망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축은행에 위임장 위조 사실을 통보했고 그들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회사에도 연락이 갔는지 그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제출되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집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변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중재로 저축은행과의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위조 가능성을 인정하고 채무를 1억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6개월 내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요. 그렇게 해야 그 족쇄를 벗을 수 있어요. 남편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해한다는 빛도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 아니야, 여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함께면 돼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시장 가격보다는 낮았지만 1억 원의 채무를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텅 빈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여기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벽에 스민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제주도에서 올라와 이사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며 가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이사하는 날이라고. 저는 고개를 돌려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 후에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기 직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초췌해졌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올게요, 엄마?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빈 거실을 둘러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비었네요. 응, 아버지는 옆방에 계신다. 작은 방으로 먼저 모시고 갈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약속어음과 함께 가니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 중 3천만 원 상당을 5년 내에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뭐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집값을 제가 훔친 만큼은 돌려드려야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지난 일 1억 5천만 원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 검찰 조사 중이지? 제가 물었습니다. 네, 조만간 소환될 거래요. 그럼 네가 할 일을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해라. 그게 네가 우리에게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몸을 떠는 흐느낌 소리가 빈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그의 등에 손을 올리지도 다독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이삿짐 트럭이 떠난 후 저는 새로운 집,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전셋집에서 남편의 침대 시트를 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동네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으세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왼손이 살짝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나는 며칠 더 머물다 제주도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자주 올게요. 아빠 비디오 콜 매일 할게요. 고마워, 미나야.
엄마 힘내세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옆방에서 빈 봉투, 준호가 가져온 그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그 안에 약속어음을 현금화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무언가가 끝났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남편이 잠들어 계시는 사이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은 고추 모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래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리울 줄이야. 갑자기 남편 방에서 작은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누르는 호출벨 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여보? 불편하세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왼손을 들어재 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던 이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가슴 위에 제 손을 올려놓은 채로 그의 눈은 제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움일까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지친 평화일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베란다로부터 스며드는 봄볕이 방 바닥을 따라 조금씩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 안에 먼지가 춤추듯 흩날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호흡 소리만이 천천히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지켜야 할 것은 오로지 이 고요함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금 밀려왔고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